뭐 가장 현실적으로는 결국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토가 국경선이 되는 가장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차지한 좀 영토도 좀 있잖아요. 쿠르스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곳은 지금 다 러시아가 탈환을 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 아예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저 북한한테 포만 받은 게 아니라 용병도 받았었는데 현재 뭐 사상자 어느 정도나 되고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용병은 아니겠고 이게 동맹 국가 간의 동맹 관계에 의해서 보낸 이제 그 파병일 텐데요.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도 과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파병이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인력과 병력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줄 만한 증거로 그 최근까지 제시된 게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확실한 증거.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북한군 전사자의 뭐 주검들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방과 미국에서 확실하게 북한군이 전투 병력으로 대단위로 그 투입되어서 교전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그 미국과 서방은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가장 강력하게 그 북한군의 어떤 그 존재 여부를 확증했던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정부 정보기관과 우리나라 국정원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그런 정보는 프라파간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걸러들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의 정보 같은 경우는 파병했다는 사실만 공식 발표를 했고, 어떤 그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국정원이 제시를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또 북한군 포로 2명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보수적으로 내지는 걸러서 보면은 확증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이제 유보를 했었는데 최근에 뭐 러시아 정부와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북한 병력을 보내서 실제로 그 어깨를 맞대고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거고요. 5월 9일에 있었던 그 승전 기념일에서 혹시 그 방송이라든지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단상에 내려와서요. 내빈석에 있는 북한 군인들과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포옹까지 하면서요. 고맙다. 예, 형제 관계 뭐 이런 그 아주 돈독한 신임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군 파견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와진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는 일단 파견된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는 뭐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 발표한 이상 이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인데 또 여기서 좀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북한과 그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에 뭐랄까 협정을 맺고 거기에 준거해서 이 병력을 파견한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양측이 그러니까 두 국가가 제3의 국가로부터 부당한 침공을 당했을 때 그것을 격퇴하기 위해서 함께 싸운다. 이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외신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라 러시아 영토인데 제렌스키 대통령이 전략적 판단을 내려서 뭐랄까요. 러시아 영토를 침공을 해서 일정 정도 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부당하게 침공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병력을 보내서 같이 싸우더라도 이것은 협정했다는 것인데 명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쿠르스크는 러시아가 탈환을 했죠. 그럼 이 다음에는 북한군을 러시아가 계속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어느 전선에 투입이 될 텐데 이제는 그 러시아 영토 밖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축제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맺었던 이 동맹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군이 파병된 건 사실로 봐야 되는 거는 이미 전쟁과 관계된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있고 거기에 파견한 북한이 있고 우리나라는 뭐 북한과 관계돼 좀 있다 치고 이 네 개 집단이 다
북한군 파견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걸 안 믿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네 개 집단이 다 맞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보적인 유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은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허투루 말을 하지 않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국정원이 제시하는 증거는 사실 따로 없었고 그들은 뭐 포로가 된 북한군 네. 병사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인터뷰 영상밖에 없었고 나머지 그 물증은 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조작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네.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자, 지금은 이제 교수님도 북한군 파견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규모는 또 이제 뭐 크고 작고 하겠지만 전투 병력이 파견되어서 쿠르스크에서 전투를 벌였던 것은 이제 당연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럼 북한군 포로 2명은 예. 이건 사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네. 이게 미묘한 문제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그 이슈를 연구하시는 다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 인터뷰한 포로 2명의 확실하게 북한군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 2명밖에는 사실 이외의 포로는 사실 없는 상황이 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는 저는 공감이 가는데.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찍은 영상일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을 잡았으니 그런 영상을 찍었을 텐데. 예. 우크라이나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요. 네. 우크라이나로서는 북한군의 존재를 더 부각을 해서 네네네. 이것을 이제 국제 분쟁으로 더 키우려고 했던 것이고요. 네.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국가에게 지금 뭐랄까 북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가 들어와서 이 전쟁이 좀 더 복잡해지고 번지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확실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뭐 추파 아니면 시위 아니면 꼬드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군이 여기 들어와 싸우고 있으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그냥 가만 보고만 있을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은 아예 그 병력을 파견해서 같이 싸워주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미온적으로 뭐랄까요 방어용 무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위력을 가진 살상용 무기, 살상용 무기를 원했다던데 진짜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아마 그랬겠죠. 네. 그리고 거의 확실한 사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가능한가요, 협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은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그 관계일 텐데 러시아로서는 또 한 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빠른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벤스 부통령이요. 어떻게 말하면 실무 협상까지 이제 개입을 해서 상당히 그 깊숙이 개입했던 모양인데 조금은 이제 기분이 상했다고 할까요?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러시아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힘들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너무 많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려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는 상황이니까 이 절충을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짜증나고 난감한 상황이 그러면 협상에 들어갈 수 있죠. 카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할 테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건 뭘까요? 당연히 여기서 가장 혐의한 문제가 그 영토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토 문제일 테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다 돌려받고 싶어 할 것이고요. 러시아는 당연히 안 돌려주고 할 것인데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뺏긴 영토를 돌려받는 것도 힘들고 자기가 점령한 영토를 그냥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요 그 뺏긴 영토를 다 돌려받고 싶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2014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까지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로서는 크림반도를 돌려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점령하고 있는 동쪽의 20% 영토는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크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네츠크주하고 루안스크주가 있는데, 여기가 하나의 행정 단위인데, 지금 러시아가 요 측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나머지 30%는 아직 우크라이나 군대가 통제하는 지역인데 거기까지도 달라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령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요구 조건이고 국제사에서 볼 때 아니 점령하지도 않은 영토를 행정구역이 거기 있다고 해서 다 차지하고 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에 삐거덕거리는 것이겠죠. 그럼 교수님 보실 때는 영토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으세요? 뭐 가장 현실적으로는 결국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토가 그대로 이제 경계선이라든지 국경선이 되는 이것이 그러니까 대의명분이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장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차지한 좀 영토도 좀 있잖아요. 아, 그건 쿠르스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곳은 지금 다 러시아가 탈환을 했습니다. 다 탈환했나요? 예, 탈환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교수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던데 여기서 너무 침공을 당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마지막 카드로 쿠르스크 일부 지역을 가졌었는데 쿠르스크 일부 지역이 다시 다 탈환한 건가요? 예, 러시아가 탈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 탈환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큰 이바지를 냈다고 푸틴이 그 북한에게 이 치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는 아예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쿠르스크를 완전히 탈환한 다음에 러시아가 조금 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제는 뺏긴 영토가 없으니까 협상에서 불리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무리하게 침공해서 그쪽을 계속 쥐고 있으려고 했던 이유가 쉽게 말하면 땅을 바꿔 협상의 카드를 하려고 했죠. 그런 거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협상에 임했다가 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쿠르스크를 탈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이제 완성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한번 협상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럼 저는 이제 작년에 인터뷰 때 생각나는 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영토로 이제 쿠르스크로 진격해 나갔는 게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돼 때려지게 많았지만 교수님은 뭐 훌륭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에 돌이켜 보면 정말 크나큰 패착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판단해 보면 그때 그 전략은 잘못된 걸로 판단한 게 맞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쿠르스크를 공격하는 것이 결국은 더 밀고 올라가서 더 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뭐 아예 그 모스크바를 위협하는 그런 식의 전쟁 목표였다면 그것은 완전히 어긋난 것이고요. 또한 러시아 영토를 일정 부분 계속 장악하고 있어서 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조금 더 작은 목표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사실은 지금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이 쿠르스크를 공격하면서 상당히 정예병력을 투입을 했거든요. 이 정예병력을 투입하면서 제로섬 게임처럼 다른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약해졌습니다. 당연히 뺏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젤렌스키의 어떤 대전략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쟁이 이제 벌써 3년이 가득 채워서 넘어갔는데 계속 할 수는 없을 텐데 언제까지 이 전쟁 버틸 수 있는 건가요? 양국가는? 글쎄요.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잘 버텨왔는데요. 내부의 어떤 기초 체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잘 버텨왔고 하지만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제재도 아직 풀리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가늠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기초 체력이 더 남아있다고 하면은 더 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사실 소강 상태일 텐데 한 번 더 확 밀어붙여가지고 전략적 중지를 더 차지한 다음에 그때서 협상에 더 임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쪽을 할 것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로서는 사실 젖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서방이라도 미국이 더 뭐랄까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오래 못 버틸 텐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서방과 미국에 어필해서 계속 원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버텨나가겠죠.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25년 5월에 봤을 때는 언제 어떻게 좀 이제 결론이 날까요? 아 정말 그 예측 불허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제 그 개인적인 그다음에 약간은 희망이 섞인 그 추정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교전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연말쯤 가서는 이제 적어도 휴전 정도는 일정 정도 그 매듭이 비춰지지 않을까. 연말을 보시는 어떤 이유가 혹시? 특별하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고요. 사실 느낌이 그렇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러시아 출신 학자가 계세요. 랑코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초에 올해 연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확증을 대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사실 뭐 누가 확증할 수 있겠어요 지금? 뭐 어떤 추세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이런 걸 하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전투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달리 말하면 연말이 되면 뭐 그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해봅니다. 예. 근데 러우 전쟁 끝나고 나면 예. 어쨌든 이게 러시아가 본인들이 차지한 영토를 돌려주고 휴전될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없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종전이 된다면 예, 예. 그걸 차지하고 종전이 되는 거지. 예. 아니면 그냥 계속 전쟁이 이어질 테니까요. 예. 러우 전쟁 끝나고 러시아가 또 전쟁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물론 러시아가 이거 영토를 차지한 것까지 좋지만 예. 체력이 너무 무너져서 다시 예. 몇 년 만에 또 전쟁한다면 사실상 이건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네. 나토의 그 예전만큼 애정을 보이지 않고 네. 뭐 심지어는 뭐 발을 뺀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네. 제일 놀란 국가들이 이제 독일, 영국, 이제 프랑스일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세 국가가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뭐냐면 미국이 없는 유럽을 구상하면서 우리가 자체 역량으로 국가 안보를 이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과제를 얻게 됐는데요. 그걸 프랑스도 군사 강국 아닌가요? 그게 군사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병력과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물자가 많아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상비군이 상당히 적습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그 프랑스의 뭐 외인 부대 뭐 이런 식의 상비군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뭐 이게 우리나라가 보통 이게 55만 명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훨씬 더 못 미치는 상비군을 가지고 있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상비군이 없다는 것은 병력이 적다는 것이고 이 병력이 적기 때문에 이 군사 강국이라고 그러니까 세계 전체로 보면은 군사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기준에서 보면요. 사실은 이건 훨씬 뭐랄까요. 저 나라가 과연 그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 눈에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군사 강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독일, 영국, 프랑스가 상당히 지금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막지 못하면 곧바로 우리가 위협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방비를 증액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지나친 공포 아니면 또 공포 마케팅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서유럽도 상당히 그 내부에 모순이 많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랄까요 이 정권을 유지하고 하려고 하면 당연히 외부의 어떤 위협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위협 요소로 가장 좋은 게 바로 러시아였다는 얘기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재미를 보면 당연히 서쪽으로 와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그것은 지나친 뭐랄까요 아까 말한 공포 마케팅 같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상대적으로 군사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지난 3년 동안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점령하지 못하고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폴란드를 점령한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까지 온다? 이건 저걸 볼 때는 사실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러시아의 어떤 팽창이라든지 이것을 또 그러면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가 했을 때 또 적지 않은 전문가가 설사 러시아가 역량이 없고 아니면 팽창의 의욕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으니 거기서 일정하게 성공을 거둔다면은 조금이라도 그 힘을 서쪽으로 투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일정 정도 성공을 했다고 했을 때 이 관성 때문에 더 이쪽 나간다고 했을 때 러시아의 공략 대상이 되는 나라가 아마 몰도바일 것입니다. 예,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그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어 있는 몰도바 공화국인데요. 여기에 상당수의 친러시아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몰도바를 노릴 가능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위로 올라가서 옛날에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였는데 지금은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발트해 3국, 그러니까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네. 라트비아일 텐데요. 여기가 상당히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로서도 물론 우크라이나만큼 위협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가까이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옛날에 자기의 세력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토 회원국이지만 여기까지 그 공략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군사적인 어떤 공격은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없고요. 네. 이 세 나라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 내지는 친러시아 정치 세력을 이렇게 키우고 북돋아주는 형태로 그쪽에서 러시아의 지분이라든지 네. 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행동은 분명히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까지 예. 뭔가 가는 것까지는 사실 예. 너무 좀 지나친 그렇죠. 억측이지만 그리고 적지 않은 전문가들 중에서 이 서유럽은 아니더라도 또 폴란드는 아니더라도 발트해 3국이라든지 몰도바까지 진출하려는 움직임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크라이나를 차지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어떤 그 전략을, 아니 목표를 이루게 되면은 거기서 더 이상 뭐 일을 크게 키운다든지 더 뻗쳐나가기에는 러시아가 사실은 영향이 거기에 못 미친다. 그리고 그럴 의도는 없고, 저는 푸틴의 가장 큰 개전 목표가 결국은 그 나토의 동진을 막고 우크라이나를 자기 세력권에 묶어두는 어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더 일을 키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